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유체역학의 그 차원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체역학의 차원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1강에서 유체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유체역학은 크게 세 가지의 그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수치 해석을 하면서 하는 유체역학 분야와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유체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유체에 대한 수치 수학적인 식을 우리가 어널리티컬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은 크게 첫 번째 어널리틱하게 하는 그 유체역학 분야와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유체역학을 이론을 개발하는 실험 유체역학이 있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유체역학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메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유체역학을 유체역학의 이론을 또는 식을 유도함에 있어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유체역학을 어떻게 모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주요 토픽은 여러분들이 배운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 또는 인테그랄 이퀘이션이 있었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미분 방정식 또는 인테그랄 이퀘이션, 그리고 뉴턴 제2법칙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 또는 인테그랄 이퀘이션의 형태,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미분 방정식 또는 접분 방정식, 그리고 연력학 제1, 2법칙에 대한 미분 방정식, 접분 방정식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럼 이 각 방정식에 대한 차원 해석을 통해서 무차원화시킨 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원 해석의 그 특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왜 차원 해석을 해야 하며, 이 차원 해석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차원 해석을 하는 그 이론, 즉 버킹햄의 파이 티오리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체역학에 있어서는 유체역학을 지배하는 많은 무차원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무차원 수들이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이 무차원 수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차원 수들이 어떤 힘과 어떤 힘의 비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지 그 무차원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유체역학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실제 실물에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 데이터를 실제 그 형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원 해석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가 어떤 한 구가 공기 중에 구가 있습니다. 즉 공기 중에 한 구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때 이 구에 작용하는 공기에 의해서 작용하는 저항력 FD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FD는 즉 공기 중에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거나 아니면 공이 날아간다고 할 때 이 공에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 즉 공기에 의해서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는
어떠한 변수들의 함수로 나타날 것인지를 알아보고, 또 다른 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항공기가 공기 중에서 날아갑니다. 그럼 이 항공기 주위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는 과연 어떠한 함수로다가 이게 드래그 포스가 나타날 수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여 간다고 할 때,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 FD는 어떠한 변수들의 함수로 나타나는지, 또 예를 들어 갖고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 물에 의해서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는 어떠한 변수들과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자, 드래그 포스는, 자, 이 문제에서 스페어의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구가 날아갑니다. 구가 날아갈 때 이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 FD는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서, 어떠한 팩터들에 의해서 이 FD가 변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 구가, 자, 여러분들이 구가 있는데 이 구를 공기 중에서 구가 날아간다. 또는 물속에서 구가 날아간다. 또는 어떤 오일 속에서 구가 날아간다고 할 때 어느 경우에 어느 유체에서의 구가 더 빨리 날아가고, 또 어느 유체 속에서 이 구에 작용하는 저항이 가장 셀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유체역학을 배웠다시피 이 구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어느 유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달라집니다. 그럼 유체에 의해 작용하는 저항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뭐에 의한 함수냐면은 유체의 점성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 얘기는 유체에 의해서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는 이 구가 물속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공기 중에서 날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구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달라집니다. 그럼 구에 작용하는 이 저항력은 유체의 점성에 의해서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유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점성력 FD는 유체의 점성과 관계가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은 유체의 점성과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FD는 점성력 U의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유체의 점성을 알게 되면은 또 유체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따라서 유체의 밀도에 의해서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구의 직경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구를 던진다고 할 때 축구공을 던지는 경우와 야구공을 던지는 경우와 골프공을 던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조그마한 구슬을 던지는 경우에 이 공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구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구의 직경의 함수가 되겠죠. 구의 직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가 속도가 10m/s로 날아가느냐 아니면 5m/s로 날아가느냐 또는 100m/s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구 주위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의 벨로시티에 의해서
이 점성력은 변하게 되겠죠. 이 외에도 이 구의 표면이 거치는 면을 가지고 있는 구냐, 아니면 구의 표면이 매끄러운 면으로 되어 있는 그 표면이냐에 따라서 이 구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골프공과 탁구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공과 탁구공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탁구공은 그 구의 표면이 탁구공의 표면이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골프공의 그 표면은 전부 이렇게 홈이 파여 있으면서 우들두들하지요. 그럼 왜 우리가 골프공을 우들두들하게 만들며 탁구공은 왜 이렇게 매끄러운 면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골프공과 탁구공의 크기가 같고 질량도 같게 만드는 후에 우리가 골프 클럽으로다가 이 공을 치면은 탁구공 면이 매끄러운 탁구공의 면보다는 골프공처럼 면이 매끄러운 면을 가진 그 공이 더 멀리 나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구의 어떤 표면, 이건 이제 표면 조도라고 하는데 표면 조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함수로다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차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표면에 나타나는 그 조도에 의한 영향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 FD는 어느 유체의 그 점성과 유체의 밀도, 그리고 그 구의 크기, 그 다음에 구가 날아가는 속도에 따른 속도 변화에 따른 그 FD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식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함수식이죠. 이 함수식에서 우리는 드래그 포스 FD는 구의 직경, 구의 속도, 그 다음에 유체의 밀도, 유체의 점성의 함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 F와 이 드래그 포스 F와 구의 직경, 속도, 유체의 밀도, 유체의 점성이 함수 관계가 F가 이거의 이러한 변수들의 함수면은 F와 직경과 속도와 밀도와 그 다음에 유체의 점성 간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차원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드래그 포스와 그 다음에 이러한 변수들이 어떠한 함수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차원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드래그 포스 F는 function of 속도, 직경, 그 다음에 유체 밀도, 유체 점성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 관계를 따지면 우리가 이 F분의 로 V 자승 D 자승은 다시 F의 로 V D분의 류의 함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 이 F는 바로 이 무슨 펑션이냐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함수들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자, y가 fx다. 그럼 이 함수는 이렇다 그러면 y가 x하고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y는 우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x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그럼 y 이퀄 x 자승 플러스 2 이렇다면 이 y는 x의 함수이면서 이 x하고 y의 함수 관계가 이러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드래그 포스 F는 V와 D와 로와 뮤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F는 이러한 변수들과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함수 관계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울 것이며, 이거는 우리가 버킹햄의 파이 티오리엄이라는 그 이론을 통해서 이 드래그 포스와 그 다음에 V, D, 로, 뮤가 이러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버킹햄의 티오리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버킹햄의 파이 티오리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 우리가 구가 움직여갈 때, 공기 속을 움직여갈 때 또는 어떤 유체 속을 움직여갈 때 이 구에 작용하는 F를 드래그 포스 FD를 계산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F는 바로 이것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속도와 구의 직경과 밀도, 유체의 밀도와 유체의 점성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킹햄의 파이 티오리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점성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이 함수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즉, 이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 어떠한 변수들이 점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변수 값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n개의 파라미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FD, 이 함수에서는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까? 우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요 FD 해가지고 5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즉, 자, 여러분들이 Y는 fx라고 표시를 하면, fx라고 표시하고, 여기서 이 y가 x하고의 함수 관계가, 예를 들어서 y는 x좌승 플러스 2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은, 이러한 표시 방법이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explicit form이라고 합니다. explicit form이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함수를 표시하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표시해 온 방법은 이러한 형태로다가 함수를 전부 표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explicit 폼이고, 이 폼을 우리는 자, g x, y equal 0이다라고 이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면은, 예를 들면은 요 함수는 x좌승 마이너스 y 플러스 2 equal 0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수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에서 implicit form이라고 합니다. implicit form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F는
드래그 포스 F는 function of V, D, 로, U의 함수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explicit 폼으로 표시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implicit 폼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G, F, V, D, 로, U, equal 0이 되겠습니다. 그럼 버킹햄의 파이 시오리엠에서 첫 번째 단계는 스텝 1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드래그 포스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을 다 explicit 폼으로 표시를 해 놓은 후 그 explicit 폼으로 되어 있는 거를 implicit 이와 같이 implicit 폼으로 바꿉니다. 이런 후에 이 n은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즉 여기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의 개수가 있습니다. 즉 넘버 오브 파라미터의 수는 n은 n 이퀄 5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에서는 버킹햄의 파이 티어렘에서 스텝 2는 먼저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디멘전은 여러분들 그 유체역학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유체역학의 단위와 그 다음에 차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유체역학의 단위와 차원은 자, 우리가 SI 유닛에 있어서는 MLT 단위계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M은 매스이고 단위계는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L은 랭스입니다. 랭스. 길이이고 랭스고 단위는 미터 단위를 쓰죠. 그 다음에 여기서 T는 세컨드고 단위는 세컨드 S죠. 그래서 SI 유닛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SI 유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I 유닛에서는 매스는 M, 길이는 L, 세컨드는 시간은 스몰 t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버킹햄 파이 티어렘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MLT 단위계 또는 FLT 단위계 둘 중에 하나 사용해야 돼요. FLT 단위계는 영국 단위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제에서 드래그 포스에 대한 스페어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에 대한 단위를 우리는 프라이머리 단위계로서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 MLT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킹햄의 파이 시오렘의 세 번째 단계는 자, 프라이머리 디멘전의 형태로 우리가 모든 파라미터의 디멘전을 결정을 해줍니다. 즉, 자, 예를 들어서 여기 F는 뭐냐면 드래그 포스죠. 포스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포스의 단위는 뉴턴이고 뉴턴은 우리가 질량과 랭스와 시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뉴턴을 다시 쓰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자승이죠. 자, 그럼 킬로그램은 뭐라고 했습니까? 킬로그램은 매스, M. 그 다음에 랭스, L은 미터는 랭스로서 길이 L. 그리고 세컨드는 T, 스몰 t로서 시간 T의 자승. T 자승.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속도 V는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이거는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 이걸 나타낼 경우 미터는 우리가 랭스라 그랬으니까 L로 나타낼 것이며 그 다음에 S는 타임 T죠.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9의 직경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단위죠. 즉 랭스 L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도로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3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킬로그램은 단위가 킬로그램을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 사용하게 되면 매스 M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L은 랭스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L의 3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점성 비스코시티는 MLT의 단위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단위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R이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 디멘전은 미터와 매스와 T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 드래그 포스 on surface sphere의 프라이머리 디멘전 R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버킹햄의 파이 티오렘에 대한 네 번째 단계는 자, 프라이머리 디멘전이 우리가 3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N에서 빼기 R을 R을 하면은 요거만큼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드래그 포스 그 스페어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에 대한 파라메타는 5였었죠. 5였었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 디멘전 R 이퀄 3이라고 했기 때문에 N-R은 N은 5고 그 다음에 R이 3이니까 우리가 2라는 숫자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2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버킹햄의 파이 시오리엠은 우리가 이 변수들의 차원이 없는 무차원화된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버킹햄의 파이 시오리엠이기 때문에 이 두는 이 드래그 스페어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에 대한 무차원 변수는 2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무차원 변수가 우리가 N-M에서 우리가 무차원 변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무차원 변수는 자, 무차원이다. 무차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넌 디멘셔널이라는 말은 어떤 시스템에 차원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원이 없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다가 나타내게 될 경우에 길이는 L이고 질량 M은 매스는 M이고 그 다음에 시간 T는 스몰 t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그 변수 값이 차원이 없다는 얘기는 질량에 대해서도 무차원, 길이에 대해서도 무차원, 시간 t에 대해서도 무차원. 그러니까 즉 이 LMT가 이것이 차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L의 0승, M의 0승, T의 0승 이래 되면 이건 그냥 1이라는 단위가 없는 어떤 값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드래그 포스인 경우에 그 F인 경우 F는 9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의 그 파라메타 N은 5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 R 이퀄 3이라고 3이기 때문에
여기서 n-r에서 이것이 2가 되죠. 그러면 무차원화된 변수 값은 우리가 이 경우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1은, 자, 예를 들어서 FD가, FD, V, D, 로, U, F 이퀄 0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D와 로와 U를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 사용을 하고, 이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FD와 FD가 FD에다가 D, 로, U를 어떻게 조합을 하면은, 어떻게 조합을 했을 경우에 요거의 단위가 유닛이 없는 무차원 단위의 그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니, 여기서 이거 잘못됐네요. U가 아니고 V죠. DV, V. 또 U가, 유체의 점성 U가 D, 로, 잘못됐습니다. D로 V와 어떻게 조합이 되면은 요 값이 차원이 없는 무차원 값이 되는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무차원 값이 파이1이라 하고, 여기서 나오는 무차원 값을 우리는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F에 대한 무차원 값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M. 질량에 대해서는 A승, 그 다음에 M이 플러스 1, 요거하고 요거죠. 그 다음에 L은 마이너스 3A승,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요거 B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플러스 1. 그 다음에 T에 마이너스 B승, 마이너스 2, 이게 M0, L0, T0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M의 지수가, 왼쪽에 있는 M의 지수가 오른쪽에 있는 M의 지수가 같아야 되고, 왼쪽에 있는 L의 지수가 오른쪽에 있는 L의 지수가 같아야 되고, 왼쪽에 있는 T의 지수가 오른쪽에 있는 T의 지수와 같아야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1은 0이고, T의 계수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은 0이고, 이 세 식에서 A, B, C를 구하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1, B는, 그리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D의 로의 A승과 V의 B승, 그 다음에 D의
곱했을 경우에 이게 무차원수가 되기 위한 A, B, C 값은 A는 마이너스 1, B와 C가 마이너스 2인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로 V 자승 D 자승분의 FD이며 이것이 바로 이거는 차원으로 치면 이거는 차원이 없는 무차원 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단계로 우리가 뮤에 대한 무차원 수를 FD에서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찾게 되면 바로 FD에 대해서 찾게 되면은 그 파이 2는 무차원수 파이 2는 로 VD분의 U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드래프 포스 FD가 우리는 FD가 function of D V 로 U의 함수였었는데 이 FD가 이거와 어떠한 함수 관계가 있냐 하면은 버킹햄의 파이 티오렘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는 로 V 자승 D 자승 F는 function of U 로 V D와 이러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오늘 강의의 첫 시간에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과 그 드래그 포스는 어떠한 거의 함수이며 그 함수는 드래그 포스가 이러한 변수들과 이러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함수 관계를 요 함수가 FD가 이런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함수 관계가 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버킹햄의 파이 시오리엄을 이용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그 계산을 단계 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유체역학에 많은 무차원 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무차원 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차원 수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무차원 변수는 레이놀드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 레이놀드 넘버는 우리가 점성력에 대한 비스코스 포스에 대한 레이놀드 넘버는 비스코스 포스에 대한 이너시아 포스의 비로 나타납니다. 레이놀드 넘버는 점성력에 대한 비스코스 포스에 대한 이너시아 포스의 B로 정의되며, 그럼 이너시아 포스는 우리가 MA죠. MA. 그럼 질량 M은 그러니까 유체의 밀도에다가 길이를 세제곱한 것이 바로 그 질량이, 이렇게 되면 질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속도 A는 V에다가 V 자승을 L로다가 나누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즉, 요거는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로 V 자승 L 자승으로 우리가 유체의 속도와 유체의 어떤 특성 길이, 그 다음에 유체의 속도를 알면은 우리가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력을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력은, 유체 점성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F는 전달 능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은 위에다가 유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면적 A입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U에다가 속도에다가 거리 L에다가 그 다음에 L 자승 하게 되면 이 점성력은 U, V, L이 점성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놀즈 넘버는 이 관성력에 대한 이 점성력의 비로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점성력이 U, V, L이며 관성력은 로 V 자승 L 자승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우리가 약분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레이놀즈 넘버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 크다.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의미는,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말은, 이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 관성력이 크거나 또는 점성력이 작은 경우, 즉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은 경우가 바로 레이놀즈 넘버가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럼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점성의 영향이,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점성의 영향이 점점 적어지는 경우, 그리고 점성의 영향이 적어지면서 관성의 영향은 점점 커지게 되면은 바로 레이놀즈 넘버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 크다.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는 말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력이 점성력에 비해서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레이놀즈 넘버가 작은 유체 유동에서는 관성에 의한 유체에 작용하는 관성에 의한 힘보다도 유체의 점성에 의한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이놀즈 넘버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체 유동이 관성이 강한 유동이냐 또는 점성이 강한 유동이냐를 결정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관성이 지배하는 영역과 유체의 점성이 지배하는 영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체 입자 하나를 여러분들이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체 입자 하나가 관성이 크다는 말은 유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말과 같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성이 강한 유체에 있어서는 유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성에 의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체의 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유체인 경우에는 관성력이 크기 때문에 유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유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유체의 평균 값에 대한 플럭추에이션 값들이 굉장히 들쑥날쑥 크게 됩니다. 또 반대로 점성이 강한 유체 유동인 경우에는 관성에 의한 유체 입자의 운동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유체 입자의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유체의 평균 값들은 그 평균 값에서 유체 각각의 입자들의 이 운동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유체를 나눌 때 측류와 난류로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또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유체 유동을 우리가 측류 유동과 난류 유동으로 나눈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측류 유동에만 대해서만 배워왔습니다. 그럼 난류와 측류의 차이는 난류 유동은 유체 유동의 점성력보다는 관성력이 크게 지배하는 유체 유동을 의미하며
측류 유동은 유체 유동이 점성력에 의한 힘이 관성력에 의한 힘보다도 더 강하게 작용하는 유동을 우리가 측류 유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레이놀드 넘버는 이 유체 유동이 측류 유동이다 또는 난류 유동이라를 구별 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무차원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하 넘버가 있습니다. 마하 넘버. 마하 넘버는 유체의 관성력에 대한 압축력의 비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유체의 마하 넘버 M은 유체의 음속에 대한 유체 속도의 비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음속은 380m/s의 속도가 되겠죠. 그럼 마하 넘버는 항공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놀드 넘버가 이 유체가 측류나 난류나를 결정지어 주듯이 이 마하 넘버는 이 유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체가 압축성 유체이냐 아니면 비압축성 유체이냐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무차원 수가 됩니다. 자, 비압축성 유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압축성 유체는 유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유체를 말하며 압축성 유체는 유체의 밀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유체 중에서 그 물은 압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은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물의 유동은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로 해석을 하고 비압축성 유체로 고려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기는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유동인 경우에는 공기 유동은 어떤 경우는 공기 유동이 압축성 유체처럼 행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압축성 유체로다가 우리가 취급을 하면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기 유동이 있어서 어떤 경우가 압축성 유체가 되고 어떤 경우가 비압축성 유체가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는 바로 마하 넘버에 의해서 나타내집니다. 마하 넘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하 넘버가 0.3보다 작은 경우는 이 공기 유동은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 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하 넘버가 0.3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 유동은 더 이상 밀도가 변하지 않는 비압축성 유체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하 넘버가 0.3보다 크냐 작으냐에 의해서 이 유체가 압축성 유체다 비압축성 유체다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는 즉 유체의 속도가 대략 100m/s 이하보다 작은 경우는 비압축성 유체, 100m/s보다 큰 경우에는 압축성 유체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무차원 수가 프라우드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 프라우드 넘버는 어떤 거에 비냐면은 유체의 관성력에 대한 중력의 비가 되겠습니다. 관성력에 대한 중력의 비로다가 나타나는 것이 프라우드 넘버입니다. 그럼 이 프라우드 넘버는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파도가 치죠. 이 파도가 치는 것은 그 이유가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파도가 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만이 이 바다에 이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파도가 칠 것이냐. 따라서 이 바다에 파도가 웨이브가 치는 것은 바로 중력에 의한 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우드 넘버는 배는 바다 위에 떠가지고 즉 바다가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위에 바다의 물에 바로 배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조선공학을 하는
배를 조선한다든가 이런 조선공학에 있어서는 이 프라우드 넘버가 매우 중요한 무차원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우드 넘버의 정의는 관성력에 대한 중력의 비죠. 즉 관성력은 우리가 레이놀드 넘버에서 보았듯이 로 V 자승 L 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중력은 mg죠. mg. 중력은 mg이기 때문에 m은 밀도에다가 부피에다가 중력을 곱한 것이죠. 따라서 로 L 3승 G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 V 자승의 LG가 되고 이것이 바로 프라우드 넘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차원수가 웨버 넘버가 되겠습니다. 웨버 넘버는 관성력에 대한 서피스 텐션의 포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웨버 넘버는 관성력과 서피스 텐션의 비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일러 넘버가 있습니다. 오일러 넘버는 압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로 오일러 넘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되며 캐비테이션 넘버는 오일러 넘버의 그 한 형태로서 이 캐비테이션 넘버는 어떤 유체가 유체의 베이퍼 프레셔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바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유체의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그 함수 관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함수 관계를 찾는 방법으로 버킹햄의 파이 티오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버킹햄의 파이 티오렘을 이용해서 나온 그 변수들이 차원이 없는 무차원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차원수들이 또 레이놀드 넘버, 웨버 넘버, 마하 넘버, 오일러 넘버, 캐비테이션 넘버 또는 프라우드 넘버라는 이러한 형태의 그 유체역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차원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우리가 유체역학을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실험 장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공기 주위에 작용하는 유체 유동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겠다 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날아가는 항공기에 어떤 센서들을 부착하여 거기서 항공기 주위의 유체 유동이 어떠한 유체 유동을 가지는지 그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항공기 주위에 작용하는 유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항공기를 실제로 짜만한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 주위에서 유체 유동을 해석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결과를 실제 항공기에 적용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항공기에 대한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제 항공기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자동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소나타 주위에 작용하는 주위의 유체 유동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거기서 얻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데이터고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실 차원에서 실험실을 만들고 그 실험실 안에서 소나타에 대한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들을 다시 실제 소나타에 적용하면서 실제 우리가 그 소나타에 작용하는 힘들이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플로우 시뮬라리티와 모델 스터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나타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할 경우에 이 소나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소나타는 우리가 이제 그 모양은 똑같으면서 단지 뭐 3분의 1로 축소한다든가 또는 3분의 1로 3배로다가 이걸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그 기하학적으로 유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물과 여러분들이 그 실물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그 실물과 기하학적인 형상이 똑같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학적인 시뮬라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소나타를 우리가 8분의 1로다가 줄였다 할 경우에는 이 소나타의 크기가 이렇게 8분의 1로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소나타고 이것도 실물을 8분의 1로 조그맣게 만든 소나타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장치를 실물과 똑같은 기하학적인 형상이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학적으로 유사해야 됩니다. 즉 운동학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소나타에 작용하는 그 소나타의 운동학적이라는 말은 힘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힘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동적인 운동을 우리가 계속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가속도와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 실제 자동차가 하이웨이에서 100km, 120km per hour로 달리는 자동차 하이웨이에서 120km per hour로 달리는 소나타 주위에 작용하는 유체 이동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 120km per hour의 속도를 가지고 가려면은 36 나누기 1200 하면은 이것이 1초에 한 33 미터 퍼 세크로 달리는 공기를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 장치에 우리는 30m 퍼 세크의 속도로 다가오는 공기를 유발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1초에 30m 가는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우리나라에 많은 태풍들이 옵니다. 이 태풍들이 올 때 그 태풍의 바람의 속도가 20m per sec만 되고 또는 25m per sec만 돼도 굉장히 큰 강풍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센 바람을 우리가 송풍기를 통해서 이 바람을 유발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제 120km per hour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대한 유동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모형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모형에 대한 그 유체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m per sec로 달린다든가 또는 5m per sec로 달린다든가 이 운동학적으로 실제 실물의 그 유동 조건과 모델의 유동 조건이 유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나타와 모형 소나타에 작용하는
force, 동적인 시밀라리티입니다. force가 유사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실험장치를 만들고자 할 때는 첫 번째, 기하학적으로 시밀라해야 되며, 두 번째, 운동학적으로 시밀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동적으로 시밀라하게 실험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1번, 2번, 3번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게 실험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실험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실물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제 이 사회에 진출하여 회사에서 유체 역학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실험장치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 그 실험장치에 대한 모형, 모델은 반드시 기하학적인 시밀라리티가 있어야 되며 키네매티칼리 시밀라해야 되며 다이나미칼리 시밀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 실험 유체 역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면서도 기본적인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 주위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에 대해서 플로 시밀라리티에 의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 F는 이러한 함수들로 이러한 변수들과 함수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함수 관계를 버킹햄의 파이 티오리엠을 이용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이 함수 관계가 이러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자, 이 드래그 포스 실린더 구에 작용하는 드래그 포스는 우선 기하학적으로 시밀라해야 되며 운동학적으로 시밀라해야 되고 다이나믹적으로 시밀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이나믹 시밀라리티를 보게 되면 다이나믹 시밀라리티는 우리가 이 레이놀드 넘버, 그 모델의 레이놀드 넘버와 그 다음에 실물의 레이놀드 넘버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레이놀드 넘버하고 다이나믹 시밀라리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하겠지만 레이놀드 넘버의 정의가 뭡니까? 힘에 관한 정의입니다. 즉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정의되는 것이 바로 레이놀드 넘버죠.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시밀라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놀드 넘버의 비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게 레이놀드 넘버냐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자, 이 힘은 드래그 포스에 대한 무차원수는 바로 레이놀드 넘버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델의 레이놀드 넘버와 실물의 레이놀드 넘버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실물의 소나타가 있고 모형의 소나타가 이렇게 있을 경우 이 실물의 레이놀드 넘버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뭐 5,000이었다. 그럼 이 5,000은 이 모형에서도 레이놀드 넘버가 반드시 5,000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모형을 기하학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운동학적으로 유사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이러한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얻어진 실물의 모형에서 얻어진 이 F를 가지고 실물에서의 우리가 F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 기하학적으로 시밀라하고 운동학적으로 시밀라하고 그 다음에 동적으로 시밀라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실물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러한 세 가지 시밀라리티, 세 가지 유사성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는 우리가
이 배에 대한 예입니다. 배에 대한. 배니까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레이놀드 넘버와 프라우드 넘버가 매우 중요한 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의 프라우드 넘버와 이 실물의 프라우드 넘버를 비교해 보면 프라우드 넘버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프라우드 넘버에 의해서 우리는 이 기하학적인 유사성과 운동학적인 유사성이 다음과 이와 같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놀드 넘버의 모델의 레이놀드 넘버, 그 다음에 실물의 레이놀드 넘버에 의해서 이 유체의 점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유체의 점성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체 배를 실물에 비해서 배를 실험하기 위해서 배의 실물에 대해서 모델을 10분의 1로, 100분의 1로 축소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때 이 키네매틱 비스코시티의 B는 모델의 유체와 실물인 배의 유체의 그 키네매틱 비스코시티의 B는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배는 어디에 있냐면 바닷물에 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의 모형을 100분의 1로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 모형 배가 떠 있는 유체의 점성은 물의 점성에 비해서 1000분의 1이 되는 유체에 떠 있어야지 이게 바로 기하학적으로, 운동학적으로 유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유체의 물의 그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보다 1000분의 1이 되는 그 점성이 1000분의 1이 되는 것을 가진 유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은에다가 우리가 이 배를 띄워야 되는데 그 위험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는 이 프라우드 넘버든 레이놀드 넘버든 둘 중에 하나는 서로 만족을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우리가 이 기하학적 상사 또는 운동학적 상사, 동적인 상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데이터를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웨이브 리스턴스고, 그 다음에 점성에 대한 저항력이고, 그 다음에 이 점성과 웨이브에 의한 저항을 모두 합쳐놓은 것입니다. 자, 이 배에 작용하는 점성은 파도가 치면서 파도에 의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유체의 점성에 의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바로 레이놀드 넘버에 의해서 나타나고 프라우드 넘버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 저항들이 바로 웨이브 리스턴스는 프라우드 넘버의 항으로 나타나고, 비스코스 점성은 바로 이 레이놀드 넘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 토탈 저항은 예를 들어서 비스코스 저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토탈 저항에서 웨이브 리스턴스를 빼면은 비스코스 저항이 되겠죠. 그럼 이 그림은 바로 인컴플리트 시밀라리티에 의한 값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웨이브 리스턴스는 이 경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탈 리스턴스와 이 비스코스 리스턴스는 이거하고 다르죠. 이 경우가 바로 왜 이러냐면은, 그러니까 프라우드 넘버에 의한 그 리스턴스를 우리가 실험에서 구하게 되면, 레이놀드 넘버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리스턴스는 실제 실험에서 구한 값을 실제 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배에 어떤 유체에 의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실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기하학적으로 시밀라해야 되며, 운동학적으로 시밀라해야 되고, 동적으로 시밀라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